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이죠? 오늘의 토픽은 이제 한국 학교하고 캐나다 학교하고 이제 좀 다른 점,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캐나다에 와서는 특수아동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학교에서 일한 지 몇 년 차가 이제 되다 보니까는 한국 학교와 캐나다 학교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 학교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겠고, 과학고, 아니면 예술고, 상고, 대안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캐나다는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K2, 7, 킨더가든부터 그레이드 7까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요. Elementary School로 들어가고 그레이드 8부터 그레이드 12까지가 Secondary School 해서 한국으로 말하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거죠. 물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나눠져 있는 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드물어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비통합교육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특수아동하고 그 다음에 일반 비장애 아동하고 나눠서 학교가 나눠져 있죠.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한 교실에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인클루전 해서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 특수장애 아동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교사 혼자 개인 플레이예요. 보통.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교사가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 담임을 맡으면 담임 교사가 있죠. 모든 과목을 혼자서 다 가르치죠. 근데 캐나다는 팀워크, 팀 플레이예요. 그래서 그 한 교실에서 교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캐나다 학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일하는 스텝들이 자 보면 교장, 교감 있죠. 그건 한국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A라고 한국에서는 특수아동 교사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Educational Assistant라고 그게 한국어로 말하면 특수아동 교사예요. 그 다음에 Resource Teacher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Support Team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 그 다음에 의사도 같이 involve가 되고 Noon Supervisor라고 해서 Noon Supervisor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나가서 뛰어놀 때 그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는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Noon Supervisor가 있고 On-Call Teacher가 있고 등등 여러 사람이 같이 팀워크로 한 교실을 이끌어 나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오겠죠. 그럼 그 교실 한 교실 안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모든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에 보면은 담임 교사가 한 주간 메인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쪽에서 이제 특수아동이 같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EA, Educational Assistant, 특수아동 교사가 그 옆에 붙어서 같이 그 학생을 도와줘요. 또 Resource Teacher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3명이 되는 거죠. 한 교실에. Resource Teacher는 특수아동 아동만 아니라 그 일반 아동이지만 좀 이해를 못한다거나 약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또 봐줘요. 교사가 설명을 하는 동안. 때로는 교장이나 교감이 그 교실에 보조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투입돼서 담임 교사가 설명할 때 옆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을 같이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모든 여러 명의 그 팀원들이 같이 한 학급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지만 한국은 물론 교장, 교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소속의 직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는 담임 한 명만 들어가죠. 다른 보조교사나 아니면은 교장이나 교감 다른 스태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 학급을 맡아서 가르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학생 수도 많은데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집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일일이 다 봐주는 게 힘들었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보다는 말을 잘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그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체크해 주기가 조금 역부족이었죠. 한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 학급에 한 학년만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킨더가든 1학년, 한 학급에 두 학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학년씩.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같이 돼 있고 3학년, 4학년 같이 돼 있고 5학년, 6학년 같이 돼 있고 6학년, 7학년 이렇게 두 학년이 한 학급에 같이 있어요. 자, 6학년, 7학년이 같은 학급에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6학년 학생한테는 지르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어떤 타스크를 줘요. 어떤 거를 해라. 그러면은 그거 하는 동안 또 7학년한테는 다른 과목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특이했는데 또 이게 잘 굴러가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팀워크가 나오는 거죠. 팀 티칭 하게 돼요. 들어볼게요. 자, A 학급에 5, 6학년이 같이 있고 B 학급에도 5, 6학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A 학급의 그 담임이 5학년의 수학은 내가 가르칠게. 그럼 B 학급의 그 담임이 그래 그럼 6학년의 과학은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서 5학년 수학 시간이 되면 B 학급의 그 5학년 학생이 A 학급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6학년 과학 시간에는 A 학급의 6학년 학생들이 B 학급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6학년만 모여 있는 거죠. 과학을 B 학급 담임한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이 자기 담임이 있지만 자기 담임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과목을 일정 과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담임 한 명이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그 교실 이동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교실 이동이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그 통합교육을 해서 교실 안에 특수 아동이 같이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그럼 그냥 아카데믹한 것만 가르치나 그게 아니에요. 특수 아동은 아카데믹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교육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똑같이 교실에 들어가서 듣지만 중등학교로 올라가면 모든 과목을 다 듣는 게 아니라 특수 아동은 elective 그 학생 수준에 맞는 과목만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라는 특수 아동 학생이 쿠킹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아트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사이언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그 학생 수준에 적합한 과목을 골라서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한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특수 아동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느낀 게 특수 아동들은 그냥 아카데믹 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 올라가면 세컨더리 스쿨이 되면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졸업을 해서 사회에 잘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라이프 스킬을 가르쳐요. 그 라이프 스킬이 뭐냐 하면은 쇼핑 가서 어떻게 돈을 내고 어떻게 거스름돈을 받느냐. 특수아동 교사, 에듀케이셔널 어시스턴트가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요. 길에. 아니면 쇼핑센터에 직접 가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특수아동들은 그 체력, 모터 스킬 해갖고 이제 체력이나 아니면은 근육 발달을 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수영장 같은 데를 같이 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특수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현장 학습이나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안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틀리다면은 특수아동 교사분들이 있으면은 그 댓글을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캐나다가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특수 아동들이 이제 언어 발달이 늦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 투입이 돼요. 학교 그 스쿨 디스트릭 교육청 안에 그 전문가들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자폐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좀 늦거든요. 대부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랭귀지 테라피스트 해갖고 언어 치료사가 학교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에 다 방문을 해서 학생들 하나하나 시간을 내서 그 학생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교육을 합니다. 1대1로 해요. 그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occupational therapist라는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폐 있는 학생들이나 아동들을 보면은 어떤 행동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 왜 이 학생이 불안해하는지 이 학생이 불안할 때는 어떠한 행동을 하며 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회에서 허용되는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그냥 뭐 너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이 그 학생을 일일이 다 관찰을 해요. 한 명씩 시간을 내서 관찰을 한 후 그 다음에 레포트를 쓰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럼 특수아동만 보조교사에 의해서 특별한 관리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 학생도 어떠한 과목에 자기가 모르는 점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튜터식으로 그 사람들도 그냥 교사예요. 튜터식으로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거죠. 세컨더리 스쿨에.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언제든지 교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교사가 또 다른 점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제 sickday가 있어요. 교사들, 특수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sickday가 있어서 교사들이 아프면은 sickday를 써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반에 이제 교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은 온콜 교사들이 있어요. 온콜 교사들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교대를 나와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스쿨 디스트릭 교육청에 소속이 돼서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은 어느 한 학교의 터미널로 있지 않고 교사들이 아프면 그때마다 이제 전화를 받아서 그 날마다 이제 다른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아픈 교사들을 대신해서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온콜 교사, TTOC 해갖고 그 서브 교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면은 그냥 sickday를 써서 안 나와도 돼요. 근데 한국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사가 아프면은 그 교실에 이제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반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제 봐주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플 수도 없는 거예요. 아파도 그냥 나와서 그 학급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학교에 그 자기 반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교사 없이 학생들만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게 다 교사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할 수 없이 그 학교에 나가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나고 아직까지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다른 거는 캐나다는 잡쉐어라는 게 있어요. 잡쉐어는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비디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잡쉐어가 뭐냐 하면은 한 반에 담임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선생님이 월수금 이렇게 나오면 B라는 선생님은 화목 이렇게 나와서 한 반을 두 담임이 가리키는 거죠. 왜 그 잡쉐어가 있냐 하면은 만약에 그 담임이 아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자기가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하고 팀이 돼서 또 팀워크가 나와요. 여기서 팀이 돼서 같은 한 반을 둘이 나눠서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잡쉐어를 하는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죠.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초등학교가 졸업하면은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엄마들이 봐줄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다 이제 중학교 되면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잡쉐어를 안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잡쉐어를 해서 자기 직장도 지키고 일도 하면서 자기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저희 엄마도 이제 교사였는데 한국은 이제 잡쉐어라는 게 없잖아요. 담임 하나에 한 교실에 담임 한 명이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젊은 언니들이 와서 집안에 와서 이제 아이도 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살면서 밥도 해주고 저희도 봐주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아니면은 그 가사 도우미 분들이 오셔서 저희 봐주고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퇴근하면 집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은 잡쉐어가 없지요. 한국 교사들은 무조건 담임이 모든 교실과 모든 학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아이를 키우면서 교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조금 있는 거죠. 캐나다보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년 교사 생활을 하고 캐나다에 와서 지금은 특수아동 교사, 캐나다식으로 말하면 Educational Assistant, 보조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한국과 캐나다의 그 학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캐나다는 모든 게 팀워크이구나. 어떤 직업을 가도 캐나다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팀원이 돼서 그 사람하고 잘 융화돼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어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람도 눌러주세요.